지금 한국은요, 경제, 정책, 그리고 정치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전례 없는 증시 화랑부터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 그리고 사법부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논쟁까지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수용돌이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5969.64. 얼마 전 한국 증시가 새로 쓴 역사입니다. 6천선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정말 이제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한국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이 기록적인 시장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고요. 그 불을 지핀 머니무브 정책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잠시 국무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엿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판결을 통해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그야말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한국 증시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엄청난 상승세,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분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고요. 여기에 정부의 친주주 정책이 기름을 부으면서 시장의 열기가 정말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열기는 한국을 넘어서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투자은행 노무라증권, 여기서 코스피가 무려 8,0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랠리를 이끄는 진짜 엔진은 뭘까요? 바로 머니무브라고 불리는 아주 대담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를 꽉 막고 있던 부동산, 여기에 묶여서 잠자고 있던 어마어마한 돈의 물기를 확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깔고 앉아있는 돈을 주식시장처럼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만들겠다. 뭐 이런 대담한 구상인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액주주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둘째는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그냥 잠자는 주주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사들인 자기 주식을 그냥 놔두지 말고 없애버리게 해서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오랫동안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감한 변화가 경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그 스타일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국무회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리얼리티 쇼처럼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냥 보고서에 있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보고요. 현장 경험을 무기 삼아서 공무원들을 몰아세우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리더십. 이걸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딱 보여주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자유전. 들어보셨나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입니다. 밭은 밭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 원칙이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2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한 장관이 보고를 합니다.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 835건 적발했습니다. 그럼 칭찬이 돌아올 것 같잖아요. 아니었어요. 겨우 그겁니까? 경기도 하나만 해도 그거보다 많겠습니다. 다시 조사하세요. 이런 질책이 돌아온 거죠. 농지 투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농사 안 짓는 땅은 법대로 강제로 팔게 하세요. 그냥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철학이 아주 명확한데요. 장관들이 먼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선언을 해줘야 밑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변화의 속도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뜨겁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걸 두고 두 명의 판사가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한 판사는 첫 번째 가방은 그냥 선물이고 두 번째부터가 뇌물이다 이렇게 봤고요. 근데 다른 판사는 아니다. 처음 받은 가방부터 목걸이까지 전부 다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연속된 뇌물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 판사가 적용한 게 바로 이 포괄일죄라는 분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죄를 지었어도 그 목적이나 방식이 똑같으면 이걸 그냥 하나의 큰 범죄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진짜 논란이 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뇌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1년 8개월 형을 받은 겁니다. 이 엄청난 형량 차이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하는 의문을 낳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그야말로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판결, 그러니까 전부 다 뇌물이다라고 본 판결이 훨씬 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며칠 간격으로 줬다고 어떤 건 선물이 되고 어떤 건 뇌물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바로 이 질문인 거죠. 첫 번째 판결은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의 판결은 그냥 한 사건의 결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공정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된 거죠. 법의 저울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무게추와 제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정말 뜨거운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거침없는 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깊은 갈등.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거대한 실험실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변화의 끝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이 말해주겠죠.